그리고 실제로 부모님들이 아주 정확하게 다 파악을 못 하시더라도 저희 선생님들이 다 숙지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상담 때 어차피 할 거니까 이거 지금 못 쫓아오셨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부담스럽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 올해 6월 평가원은 그 영어과가 원래 제일 마지막에 지금 붙어 있는데 책자로는 지금 먼저 할게요. 짧게 하려고요. 뭐 특징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올해 그 이제 수학이나 국어는 문제 형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영어는 거의 그대로였고요. 그리고 영어라는 과목은 원래 EBS 연계가 된다고 하더라도 간접 연계, 다시 말해 소재만 같은 거라 연계를 체감하는 그 정도는 거의 0에 가까워서 연계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는 EBS는 연결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문제 형식이 거의 안 바뀌었다. 다만 이제 뭐 이런 디테일은 크게 아실 필요는 없지만 30번 문제가 어휘 문제인데, 그동안에는 이제 2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문제를 출제하다가 최근에 한 몇 년 동안은 밑줄 5개로 나왔었다가 올해 다시 2개 고르는 걸로 나와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살짝 당황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핑계고 뭐 그것 때문에 뭐 자기가 못 봤다고 말하는 애들이 있는데 사실은 훨씬 더 쉬운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밑줄 고르는 것보다는. 그래서 영어는 전체적으로 거의 비슷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등급의 추이를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렸는데, 이제 올해 저희 학생들이 영어 시험을 보고 나서 제일 먼저 이제 받았던 느낌은 되게 자기가 잘 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쑥쑥 잘 읽혔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이제 김세영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킬러 유형이라고 말하는 정말 읽었을 때 한글로 읽어도 도대체 뭔 소린지 모르는 지문이 한 2-3개씩은 꼬박꼬박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읽혔을 때 뭔 얘기인지는 대략은 알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실제 점수는 그렇게 느낀 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틀려서, 그래서 이제 작년 수능보다는 좀 더 어려웠고, 작년 6월하고 거의 흡사했어요. 제가 표에다 정리를 해놨는데, 물론 이제 올해 2024학년도 6월 요거는 아직은 채점이 다 안 끝난 상태라서 예상치만 적었지만, 여러 그 입시기관들의 예상치를 제가 평균적으로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은 작년 수능에 비해서는 쉬워졌고, 여기 뭐 책자에 있으니까. 예. 그리고 작년 6월에 비해서는 6월과 비교하면 거의 흡사합니다. 약간 쉬워진 정도.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2등급 이제 3등급까지를 넣었는데, 이제 3등급까지의 그 비율을 보면은 작년 수능이 한 50%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작년 6월이 37%, 그러니까 2등급까지가 작년 수능이 26%인데 작년 6월은 한 20% 정도 되죠. 근데 이제 올해도 20%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다는 얘기는 1등급이 한 6에서 7 사이, 2등급이 20% 정도 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적절한 난이도로 난이도 조절을 잘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변별력이 있는 시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9월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변별력이 거의 없었던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너무 쉽게 나오니까 9월에 이제 수능에 좀 확 높였는데, 그래도 이제 그 적절한 선을 잘 유지하고 있고, 최근 몇 년 동안의 1등급 그 바로 밑에 표를 보면 그러니까 수능 절대평가가 되고 난 이후에 쭉 1등급의 그 비율을 적어드렸는데, 뭐 2018년도하고 21년도에 10% 넘었던 쉬운 시험을 빼고는 대략 한 6% 안팎으로 정하려는 게 이제 그 평가원의 방침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출제되는 느낌을. 그래서 아마 올해도 이제 예상은 제가 맨 밑에다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올해 수능 역시 1등급은 한 6에서 8 사이, 2등급이 한 20에서 25 사이, 3등급이 한 40에서 45 사이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너무 쉬우면은 실수 안 하기 경쟁이 되고, 너무 어려우면 찍기 경쟁이 되는데, 이 정도면은 되게 실력을 딱 반영할 수 있는 좋은 난이도라 생각하고요. 저희 학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건 좀 괜찮습니다. 저희가 올려서 잘 맞추게 하면 되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이게 좀 재밌는 통계인데요. 뭐 이제 재수생하고 고3을 비교해 봤는데 6월 평가원 점수가 수능까지 어떻게 가는가를 이제 대충 넣어놨는데, 이제 고3은 볼 필요가 없고 이제 재수생 전체적으로 재수생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갑니다. 이제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여기서요 이제 상승률과 유지율은 이제 등급, 영어는 등급이니까
1등급을 받던 친구가 계속해서 1등급을 받는 비율이 55%. 이제 1등급은 당연히 올라갈 곳이 없으니까 이제 상승률은 0%고. 그럼 이제 그 말은 100에서 상승률과 유지율을 합친 걸 빼면은 이제 하락률이 나오는 건데, 이제 1등급은 그렇다면은 6월에 1등급을 맞다가 수능 때 2등급으로 되는 친구들이 한 44%는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1등급이라고 이제 자만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저희가 보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1등급이 어떤 반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 학원에 문과와 이과에 각각 제일 높은 반에는 항상 모의고사 때마다 영어 1등급이 한 10명에서 15명 사이로 나오거든요. 이번에 6월이 한 10명 정도 나왔어요. 각 제일 높은 반이. 그런데 그 10명 중에 고정적인 애는 3, 4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 갔다가 1 갔다가 1 갔다가 2 갔다가 그러지. 항상 붙박이로 1에 있는 애들은 각 반별로 한 4, 5명? 많아야 5명, 보통 3, 4명.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불안정한 상태로 1, 2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율이 55%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안정적인 붙박이가 되는 게 목표일 텐데, 이제 다른 과목들이 워낙 급하다 보니, 이제 영어는 절대평가고 1, 2등급을 왔다 갔다 하니까 어쨌든 딴 과목에 비해서는 약간 마음이 놓이잖아요. 망쳐도 2등급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좀 공부량이 적다 보니 이제 이 현상들이 이제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영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논술을 쓸 때 최저 등급에서 영어는 되게 요긴하잖아요. 그러니까 1을 딱 받아놓으면은 다른 거 한두 개 망쳐도 최저를 맞출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으니까 논술에 좀 많이 또 그 기대를 많이 하는 친구들은 영어가 1, 2등급 왔다 갔다 하면은 조금 더 분발해서 안정적으로 1을 맞아 놓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밑에를 보면은 이제 상승률과 유지율을 합치면은 재수생들은 거의 다 80% 이상이에요. 심지어는 5등급을 보면 100%예요. 그러니까 5등급이 떨어지는 경우는 없고 올라가는 게 거의 70%, 유지가 30%니까 대부분 한 10명 중에 7명은 더 올라가는 거고, 심지어는 최대 상승 4등급까지 올라간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1등급을 받은 친구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고3을 보면 안 그래요. 고3의 5등급은 제일 많이 오른 친구가 2등급을 오른 거라서, 이제 고3은 아무래도 이제 뭐 내신 준비도 하고 하느라고 잘 못 올리는데, 재수생들은 최대는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올해 약간, 그러니까 지금 6월에 조금 못 봤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가 없이 얼마든지 역전이 가능하다.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그 영어는 이제 아무래도 절대평가다 보니 상대적으로 타 과목에 비해서 시간을 많이 들일 수 없는 건 맞아요. 그래서 뭐 저희도 영어 선생이지만 시간을 마냥 많이 써라라고 말을 하지 않는데, 그럼 시간을 많이 쓰지 않으려면 그러면 유일한 방법은 제대로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하는 게 뭐 시행착오 뭐 이것저것 해보다가 또 안 되면 바꾸고 이런 게 안 되고 처음부터 제대로 적은 시간을 해야 되니까 올바르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제가 그 평가원 끝나고 이제 시험지 분석을 하면서 각 반에서 제가 많이 학생들한테 좀 경고를 많이 했어요. 뭐냐면 6월이 이제 학생들한테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게 6월 평가원이거든요. 제 학원 자체에서도 긴장을 많이 해요. 왜냐면은 2월에 들어왔던 친구들이 한 4개월 공부하니까, 그리고 여태까지 고3 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양으로 4개월을 했으니까 기대치가 엄청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을 망치면은 막 세상 다 산 듯한 표정을 막 짓고 막 그래요, 진짜로. 막 가슴이 아프죠. 근데 사실은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고, 점수라는 건 이게 들락날락 하면서 올라가는 거라서 6월 평가원을 상대적으로 평상시 모의고사보다 못 볼 수도 있는데, 이제 학생들은 6월을 못 보면 좀 데미지가 크거든요. 그런데 이제 못 봤을 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학생들은 마음이 조급해지면은 무조건 실전형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생겨요. 급하면 급할수록 실전적으로 문제풀이 막 그걸로 막 옮겨가려고 하죠. 그 힘이 엄청나게 셉니다. 그걸 이제 웬만한 학원에서는 그걸 막지도 못해요. 학생들은 이미 아무리 제어를 하려고 해도 그냥 모의고사 풀고 문제 풀고 막 그러는데, 그게 망치는 지름길이죠. 영어는 그거는 실전적인 훈련은 저희가 이제 그 표에도 넣어놨지만 3학기 때 할 일이에요. 3학기 때. 물론 이제 2학기 중간에도 이제 9월 정도 지나면서 실전적인 느낌을 상당히 많이 불어넣긴 하지만, 본격적인 실력 훈련은, 그러니까 실전 훈련은 3학기. 왜냐면은 그거는 이제 3학기 때는 이런 컨셉이거든요. 실력 자체를 늘려서 점수를 올리는 개념보다는 가진 실력을 얼만큼 최대한 잘 운용해서
점수를 극대화시킬 것이냐 이런 쪽에 이제 포인트가 맞춰지는데 그거를 이제부터 벌써 터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럼 모의고사 중심으로 하면 영어를 이제 단어 안 외우게 됩니다. 그냥 문제를 푸는 그 느낌만 좋아하고 단어 안 외워요. 단어 안 외우고 구문 좀 촘촘하게 안 보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학생들의 욕망과 싸우는 게 이제 거의 2학기 때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인데 사실 2학기가 그래서 제일 중요합니다. 7월부터 9월까지가 이때가 이제 실력을 진짜 많이 올릴 수 있는 시기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러니까 촘촘하게 단어도 더 쪼고 학기 초보다 더 단어를 쪼고 그다음에 구문도 아직도 부족한 친구들 구문 학습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체 영어 실력이 없었던 학생들은 아직도 구문이 좀 모자라거든요. 그것도 계속해서 체근하고 해서 영어 실력 자체를 이제 늘려서 이제 9월까지 끝났을 때는 진짜 충분히 얼마든지 이제 수능을 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저희한테 맡겨두시면 되고 뭐 그 싸움도 저희가 할 거니까 계속해서 제가 잔소리 할 거거든요. 이제 잔소리 거의 뭐 대마왕이라서 자 이제 어쨌든 그렇게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이제 영어는 이제 정시로도 뭐 정시에서의 중요성은 뭐 나중에 이제 9월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시에서 논술을 거의 다 재수생들은 논술을 거의 다 쓰게 되거든요. 결국은 이제 논술을 쓸 때 최저를 맞추는데 되게 중요한 또 역할을 하니까 규칙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못 들인다면 올바르게 항상 규칙적으로 일정 시간을 매일매일 쓰면은 영어 점수는 충분히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너무너무 어려운 시험은 한글로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시험은 참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난감한데 왜냐면 한글로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학생들이. 근데 지금 이런 정도의 추세라면 얼마든지 영어적 실력으로 극복 가능한 그러한 그 출제 경향이니까 저희가 충분히 다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잘 맡겨주시면 저희가 학생들 영어 실력 확실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띄워줘? 응? 미리 보기로 해봐.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안 되면 그냥 가자. 자, 반갑습니다. 코나투스 국어 담당 서현성입니다. 입시는 6월 모평으로 시작된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제가 만든 말인데 제가 만든 말 중에서도 뭐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6월 모평을 통해서 모집단의 전체적인 실력과 윤곽이 드러나고 평가원의 기조와 방향성이 드러나고 그 속에서 자신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따라서 남은 기간에 어떻게 보완하느냐에 따라서 성적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6월 모평을 기점으로 수능이 시작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월 초에 평가원에서 올해 입시안과 관련돼서 몇 가지 기조와 방향성을 발표했습니다. 그 지점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EBS 체감 연계율을 높이겠다. 코로나 학생들을 위한 뭐 배려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두 번째는 요거 적으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국어하고 수학의 난이도를 균등화하겠다. 작년 입시의 문제점이 수학이 지나치게 수학은 어려웠고 국어는 쉬웠기 때문에 수능에서의 수학의 절대적 영향력이 컸다라는 게 전체적인 문제였고,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기조를 내세운 겁니다. 세 번째는 국어 과목과 관련되어서 문학과 독서의 난이도를 맞추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독서에서 독서 지문이 3개가 있습니다. 인문, 사회, 과학, 요 세 지문의 난이도를 균등화하겠다. 다섯 번째는 선택 과목 화작과 언매의 유불리를 없애겠다고 얘기하진 못했고요. 최소화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요 5가지를 다 한다면 평가원은 저는 신의 영역에 들어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6월 모평에서 이런 것들이 기조가 어떻게 맞춰졌는지를 확인해 본다면 이거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거 안 됐죠. 이거 맞춰졌습니다. 독서의 난이도를 내리고 문학을 올려서 맞췄습니다. 이것도 얼추 맞춰졌습니다. 독서 지문 3개의 난이도가 비슷한 형태로 나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평가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매가 훨씬 어려웠습니다. 못 맞췄죠. 맞춘 것도 있고 못 맞춘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것이 평가원의 기조이고 올해 수능의 방향성으로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은 부모님들도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35쪽에 평가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맞춰졌는데 2번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거를 못 맞췄기 때문에 국어가 작년 수능과 비슷한 형태로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육모에서도 본다면 결국은 수학의 절대적 영향력이 큰 형태로 나왔고, 이게 9월 모평 그리고 수능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어쨌든 주목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전체적 분석에서 독서 그리고 문학 그리고 화법, 장문, 언어 매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문학의 난이도가 올라갔는데 거기서 비연계 제시문, EBS에서 출제되지 않은 비연계 작품을 가지고 변별력을 삼고자 했던 경향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모와 수능에도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36쪽을 보시면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언어 매체하고 화법 작문에서 언어 매체가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표점에서 4점 이상 차이가 날 것이고, 이거는 화작 학생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는 현재 불리한 입시의 지점입니다. 화작에서 아무리 잘하더라도 결국 표점에서 최고 점수가 나올 수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감안해야 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학생 중에서 화법 작문 선택 손들어 한번 봐주실래요? 화법 작문. 언어 매체 모른다. 나는 모른다. 언어 매체의 비중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능에서 35%까지 올라갔고 올해 6월 모평에서 38%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올해 수능에는 40%를 넘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언어 매체가 유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비중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는 최근 5년간 등급 컷이 나와 있습니다.
통합수능 이후가 이제 2022년이니까 그때를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잘 보이시나요? 뒤쪽에는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작년 수능하고 올해 육모가 비슷하게 출제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1컷은 같죠? 근데 2컷하고 3컷을 좀 보시면 자료집에도 나와 있지만 올해 육모가 작년 수능보다 등급 컷이 한 3점 정도 낮아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은 대체로 수월하게 문제를 풀었는데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갈수록 작년 수능에 비해서 버겁게 느껴졌다라는 거죠. 이 차이를 좀 잠깐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평가원의 기조와도 관련된 건데 평가원의 6월 모평에서 하나의 실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독서가 항상 어려웠고 결국 독서에서 모든 킬러 문항이 제시가 됐는데 이걸 없앴어요, 사실은. 그래서 독서에서 킬러 문항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학의 난이도를 높였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과연 학생들의 점수 편차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라는 것을 하나의 실험적 형태로 저는 제시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상위권 학생들은 문학에서의 난이도 상승을 적응해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중위권 학생들은 결국 문학에서의 난이도 상승에서 힘겨워했다라는 결과이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독서에서 어렵게 냈다면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다 깨집니다. 재작년 수능처럼 이때처럼 이때는 독서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85, 84컷이니까 이때는 상위권도 박살이 나요. 그런데 문학에서 어렵게 내면 상위권 애들은 살아남는다라는 거죠,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지점과 관련돼서 평가원이 이거를 의도적으로 실험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올해 구모와 수능은 결국 상위권 애들은 이 문제를 견뎌냈기 때문에 결국 상위권의 변별력이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질 겁니다. 중위권 학생들은 이 정도면 변별력이 확보됐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그러면 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문학의 난이도를 더 높일까? 결국 저는 다시 독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독서의 세 문제, 소위 고난도 문제라고 얘기하는 3점짜리 문제가 다 평이하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한두 문제 정도를 올린다고 한다면 결국 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도 거기서 확보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본다면 올해 육모가 올해 평가원 시험에서는 가장 쉽지 않을까. 즉 구모, 수능으로 갈수록 조금 더 어려워지면서 결국 이 문제를 보완하는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기조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7쪽부터는 이제 분야별 학습의 주안점입니다. 37쪽, 그리고 38쪽, 39쪽, 40쪽까지 공부의 방향성에 대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도 학생들에게 부모님들께서 입시에 대한 얘기, 국어에 대한 얘기를 하시려면 이 정도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 암기하지 않고 학생한테 어설프게 얘기했다가는 반격만 당하고 꼬투리만 잡혀서 결국은 가정 불화가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작년에 고3 아이를 키웠고 했기 때문에 입시 스트레스가 저도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말대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고3 애들은. 근데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시든지 아니면 제가 편한 해법을 제시해 드릴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집에서 이걸 못 외우시면 이 두 가지를 얘기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선생님들이 시키는 대로 해라. 학원 선생님들이 시키는 대로 해라. 바로 이 방향성대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거기 때문에 그냥 밀어붙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선생님들한테 질문하고 상담하고 의지해라. 비싼 돈 내고 학원 다니면서 왜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소극적인 성격이라도 이제 친해질 대로 친해졌거든요. 그러면 말을 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학원에 전화 주셔서 우리 아이가 정말 소극적인데 좀 담당 선생님이 먼저 상담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먼저 찾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노력은 하셔야죠,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두 가지. 선생님들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 성적은 나온다. 두 번째, 선생님들을 의지하고 질문하고 상담해라.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 성공하는 학생의 조건을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 안 한 건데, 첫 번째는 노력. 두 번째는 선생님들의 관심과 방향성. 세 번째는 학부모님들의 응원. 학생과 학원을 끝까지 믿어주시고, 물론 의심이 되죠. 그러면 학원에 전화 주시고, 학생하고 싸우지 마세요. 득될 게 없습니다. 학원 담임선생님 바꿔달라고 하고, 우리 애가 이렇습니다, 요즘에. 조금 선생님이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수학이 좀 힘들어 하는 것 같은데 수학쌤하고 상담 좀 시켜주십시오. 그러라고 학원 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절대적으로 학원과 학생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유지해 주시고, 나머지 2개 위에 거는 저하고 학원이 책임질 거니까 끝까지 성원해 주시면 마지막에 웃을 수 있도록 학생들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나투스 학원에서 수학을 맡고 있는 박홍민이라고 합니다. 애들 사이에서는 수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6월 평가원에서 수학이 어떠한 방향성으로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평가원에서 올해 수능을 어떻게 출제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어떤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학원에서 논술까지, 수리 논술까지 담당을 하고 있어서 수리 논술에 대한 얘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 설명회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뒤에서는 안 보이실 테니까 일단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지금 화면에 뜰 겁니다. 그러니까 책 참고하시면은 거기서 제가 하나씩 짚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수학은 지금까지 출제가 되었던, 작년 수능까지 출제가 되었던 그 방향이랑 조금 문제의 형식을 많이 좀 틀었던 그런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매체를 통해서 이제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작년 수능에 비해서 조금은 문제가 좀 평이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이제 매체에서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요. 감사합니다. 예. 42페이지를 보시면은 그 42페이지에 작년 수능 각 등급 컷 점수 원점수 기준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번 6월 평가원 등급 컷 점수가 지금 왜 내가 할 때 그러지? 예. 점수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점수가 하락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확통 기준으로 보셔도 점수가 한 표준 점수, 원점수 기준 2점에서 3점 정도 하락이 되었고, 그 다음에 미적도 마찬가지, 기하도 마찬가지 점수가 전체적으로 2점에서 3점 정도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평이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학생들이 점수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었느냐? 그 이유는 형식이 좀 달라져서 그 형식에 대한 생소함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땀나네요. 그래서 이제 어떤 형태가 좀 이제 출제가 됐냐면, 이제 미적분을 예로 들자면요. 미적분 이제 4점짜리 문항이 총 3문항, 28, 29, 30번이 나오는데, 평소에 나왔던 도형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나왔던 단원에서 단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오지 않았던 단원에서 3문제가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산력을 요구하는 문제 많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종반으로 가면 갈수록 4점짜리, 특히 이제 미적분, 확통, 기하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으로 이제 분리가 되면서 문제 문항수가 딱 정해졌죠. 8문제로. 8문제로 정해지고 이제 3점짜리, 2점짜리 합쳐서 5문항이 나오고요. 4점짜리가 3문항이 나오는데 그 4점짜리 3문항에 전체 미적분 또는 확통 또는 기하 단원에서 가장 어려운 거 3문제를 딱 골라서 문제를 내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도형 문제 2개, 그 다음에 적분 문제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었는데 이제 이번 평가원에서는 우리가 거기에서만 고난이도 문제를 내지 않는다. 다른 단원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 거기만 공부하지 마라. 너희 거기만 공부하면 망할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좀 의지를 보였던 그런 시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저희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 세 문제 형태만 우리 집중적으로 연습을 시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항상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공통 과목 같은 걸 보시면은 이제 표현이 조금 많이 생소해졌습니다. 표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슨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무슨 어떠한 값을 구하라 이런 표현을 조금 꼬아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밥 먹으러 갈래? 라는 이런 표현을 야, 요 앞에 맛집 생겼어. 이런 식의 약간 조금 표현을 조금 돌려치는 약간 간접적인 그런 표현들을 쓰면서 문제가 출제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문제의 형태를 읽어내는데 조금 많이 어려움을 겪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표현들은 결국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개념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념, 그 다음에 정의. 근데 저희는 1학기 내내 수학을 가르치면서 저희는 실전 문제 풀이 거의 하지 않고요. 항상 그 개념과 그 다음에 정의, 정리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를 시키면서 1학기 내내 수업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아이들이 숙달을 하게 되고 조금 익숙해지면서 그런 것들을 2학기 때, 3학기 때 문제에서 어떻게 읽어내는지를 좀 더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게 되면 분명히 아이들도 그런 경험에 의해서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거기에 충분히 대비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그런 능력을 키우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첫 페이지에 이제 나와 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말씀드렸듯이 등급컷에 대한 하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페이지가 이제 저희 학원 수학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1학기, 2학기, 3학기의 체제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학기 때는 개념과 정의, 그 다음에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어떤 수학의 내용을 알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전반적인 교육을 했었고 이제 7월 달부터 2학기를 들어가게 되면 7, 8, 9, 3개월 동안은 그렇게 배웠던 개념들을 이제 문제 속에서 어떻게 녹여내고 그 다음에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내서 어떤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지에 대한 그런 교육을 3개월간 중점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학기 때 이제 실전 문제, 주로 이제 모의고사 풀이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풀이를 할 때 이제 아이들의 점수 변화, 그 다음에 실전에서 시간 같은 거 이제 재가면서 수능에 조금 이제 익숙하게 되게끔 그런 시험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3학기 수업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앞에서 이제 국어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항상 아이들은 이제 1년 동안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많이 지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께 응원을 해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고 근데 이제 아이들을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항상 부모님과 어떤 부분에서 트러블이 생기냐면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믿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 근데 아이들은 반대로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나는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아마 이제 부모님들과 학생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갭 차이가 아닌지 싶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되게 단순한 게 강자 앞에서는 엄청 강하고요. 약자 앞에서는 또 죄송합니다. 강자 앞에서는 엄청 약하고요. 또 자기보다 좀 약하다고 생각이 들면은 되게 강한 척을 하는 게 아이들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부모님이지.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부모님께 큰 소리를 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강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저희 선생님들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실력적으로 아이들이 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선생 말은 진짜 꿈뻑 죽습니다. 오히려 학교 선생님들보다 저희 학원 선생님들을 더 믿고 의지하고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저희를 확실히 믿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는 저희 선생님들을 학부모님께서도 믿고 조금 도와주시면, 대신 부모님께서는 뭐 하시면 되느냐? 응원 앤드 플러스 보약, 이런 거 좀 중요합니다. 이제 여름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 체력적으로 많이 지칠 수 있으니까 비타민이라든지 영양분 이런 것들 잘 챙겨주시면서 아이들이 끝까지 지치지 않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해 주시면은 나머지 학습적인 부분,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뭐 앞으로 뭐 수능에 대해서, 그 다음에 문항별로 어떻게 공략할 건지, 그 다음에 미적분, 확통, 그 다음에 기하 선택자분들 이제 어떤 식으로 준비할 것인지 쭉 써놨는데, 그것들은 이제 학생들에게 중요하고, 혹시 부모님들께서는 보셔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거기에 적혀있는 내용 그대로 학생들을 남은 5개월 동안 잘 이끌어서 아까 국어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상의 결과를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수리 논술을 담당하고 있어서 제가 수리 논술 얘기 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여기 인문 논술 이제 을 지원하시게 될 학부모님도 좀 앉아 계시지만, 일단 논술의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인문 논술과 수리 논술 할 거 없이 재수생들은 전부 수시에서 논술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현재 대학 입시의 제도입니다. 학생부 종합이나 학생부 교과 같은 것들은 이미 작년에 해봤습니다. 그죠?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재수를 한다는 얘기는 아마 그렇게 그다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재수를 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작년에 그 학생부에 넣었던 그 내신 성적이 올해 넣었을 때 더 유리할 것이냐 불리할 것이냐를 따져보려면 3학년 2학기 성적이 이제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3 때는 3학년 1학기까지만 내신을 보기 때문에 고급까지만 해서 그걸 가지고 합격이다 불합격이다가 당락이 결정이 되는데, 재수가 들어가게 되면은 3학년 2학기 성적이 거기에 추가가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3학년 2학기의 내신이 어떻게 됐냐를 보시면은 작년보다 점수가 떨어졌구나, 점수가 더 올라갔구나,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학생부 종합이나 학생부 교과는 저의 경험에 의하면은 재수할 때는 그렇게 좀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3학년 2학기 애들이 거의 놓아버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수생 입장에서는 주로 논술 전형을 많이 실시를 하게 됩니다.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문 논술과 수리 논술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인문 논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수능 준비를 하면서 대비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따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많거든요. 근데 수리 논술 같은 경우는 오로지 수학만 가지고 결판을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능을 준비를 하면 있는 그 상황조차도 논술을 조금씩 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수학에 대해서 지식이 많아지면 수리 논술은 쓰기가 되게 편해집니다. 근데 이제 수리 논술을 보게 되면은 각 대학별로 이제 매년 입시 합격 컷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인하대, 아주대를 예를 들면요. 아주대 같은 경우는 최저가 없습니다. 수학 논술이. 아주대 100점 만점에 합격을 하려면 한 어느 정도 점수를 받아야 합격할 것 같습니까? 100점 만점에? 60점? 70점. 정확하게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30점으로 합격 컷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상상도 안 되죠, 그죠? 인하대 같은 경우 28점이 합격 컷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세 문제 나옵니다. 하나도 답을 못 냅니다. 못 풀어. 근데 지 알고 있는 거 몇 개 씁니다. 합격이 되는 애가 있습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제가 매주 이제 2시간씩 수업을 하는데 애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논술은 다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다 쓰는 것도 중요하다. 자신감 있게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런 애들이 주로 어떤 애들이냐면 평소에 그래도 논술을 잘 풀지는 못해도
좀 많이 접하면서 써보면서 써봤던 애들이 괜히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입시장에 들어가서도 그냥 써! 막 씁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이 합격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작년에 저희 반에서도 제가 한 명 그렇게 보낸 애도 있고요. 예. 그래서 논술 같은 경우 이제 저희 학원에서 매주 2시간 수업을 하는데 지금 이제 몇 명의 학생이 듣고 한 30명 한 중반 정도의 학생이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데 걔네들 뭐 잘 쓰는 아이들도 있지만 잘 못 쓰는 아이도 있고 그리고 아직 수학적 지식이 부족한 아이들도 많지만 근데 걔네들 끝까지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가게 되면은 아마 이제 수능 끝나고 논술 이제 전형이 시작되면 불과 이제 짧으면 이틀 후에 시험 보는 학교가 있고요. 길면은 3주 후에 시험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능 끝나고 그 다음 날 아무런 논술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원서는 일단 썼으니까 시험 보러 가면 당연히 합격 가능성은 떨어지겠죠. 그죠? 근데 나중에 3주 뒤에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는 뭐 아주대나 인하대 같은 경우는 3주 동안만 해도 충분히 좀 이렇게 써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기 때문에 논술 같은 것들 좀 이렇게 잘 생각을 하셔서 뭐 저희 학원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입시 지도하실 때 그런 거 다 감안하셔서 지도를 하실 거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수학의 실력이 좀 안 돼서 논술을 준비를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좀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어차피 앞으로 수학 공부를 계속 할 거니까 지금은 비록 한자도 못 쓰지만 자꾸 문제 경험하고 그 문제의 경험을 토대로 풀이 해설 들으면서 아 이런 거는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논술 문제가 또 킬러 문제, 수능에 나오는 킬러, 중킬러 문제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연대 빼고 이제 거의 과학 논술이 다 없어졌습니다. 연대 그 다음에 의치안 빼고는 이제 과논도 없어졌기 때문에 과학을 안 본다고요. 오로지 수학만 보기 때문에 준비하기는 좀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좀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도록 뭐 제가 지금 제 논술 수업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좀 이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 저희 학원 설명회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어머님들 저기 담임선생님과 상담이 이렇게 예약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오늘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오늘 이미 다 차가지고 내일 이후로 이제 시간 약속 잡히신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 상담이 예약되신 분들은 이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좀 기다려 주시면은 저희 직원이 각 담임선생님들께 안내를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내일 이후로 상담이 잡히신 분들은 귀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직 상담 예약을 못 했는데 상담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나가시면서 데스크에 학생 이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간 날짜 정하는데 혹시라도 이게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못 정하시면은 담임 선생님께 미리 좀 연락을 취해 달라고 그렇게 좀 상의를 하셔서 그렇게 상담 약속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늦은 시간까지 저희 학원 설명회 들어주신다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결과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